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 비하, 난 역시 안 돼.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낮춰보는데 누가 나를 높여봐 주겠습니까? 좀 후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그렇게 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 눈치 보느라 지친 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늘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눈치 보는 것은 첫 번째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남에게 좋은 평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늘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늘 비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눈치를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50살 넘어서는 이렇게 남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 비교하고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눈치 보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어떤 뭐 기준을 정하고요. 스스로 또 나를 평가하고요. 그냥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야말로 나답게 사는 거죠. 남이 원하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답게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눈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전혀 없거나 눈치를 아예 안 보거나 이러면 직장 생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치는 이제 봐야 하지 않나. 나중에 직장 나와서 저같이 얼마든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나 같지 않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저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대목은 이게 내 맘 같지 않아서, 나 같지 않아서 이제 주로 상처를 받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상처 받으면 힘든 건 나만 손해니까 두 가지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가급적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바다가 그 강물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잖아요. 아예 그렇게 맘먹으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늘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내가 고를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 싫다, 누구하고는 뭐 일하기 싫다, 뭐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야죠. 예쁘건 믿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뭐뭐 하기 싫어요, 뭐뭐 못해요 이 말 안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일 못하겠어요, 일 하기 싫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 품이 넓다, 내 품 안에 다 와라, 내가 다 받겠다. 상처받지 않는 다른 하나는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배우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배우겠다. 배울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누가 나를 막 혼내요. 혼냈을 때, 와, 진짜 많이 가르쳐 주네. 그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혼낸다고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냥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나를 많이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상처를 거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독 감정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현명한 방법 있을까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그거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뭐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구, 직장 동료, 특히 직장 상사,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또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여기는 이 경계선이 저의 울타리입니다. 그거는 용납을 제가 안 합니다. 이 안까지 들어오는 것. 이게 소위 우리 그런 흔한 말로 선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굳건히 지키면서 자기를 어찌 보면 보호하는 거죠. 주변에 어떤 무수히 많은 막 선 넘는 사람들의 어떤 폭언과 어떤 그 막 무분별하게 품어대는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져도 됩니다. 가져도 되는데 그거가 쉽게 무너지고 혹은 뭐 그걸 갖는 것 자체를 좀 미안하고 어떤 죄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경계선 갖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보호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그 경계선을 갖는 거. 이 이상은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해.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사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적당하게 둔다는 것은 뭐 너무 좋다고 막 맨날 만나고 뭐 그러면 또 질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거리는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거리두기의 그 거리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 가까워지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차라리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는 게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 가끔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두기, 연인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당이라는 것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이 도저히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헤어지거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은 뭐 저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당할까 또 저 사람이 뭐 크게 뭐 상처받지 않을까 더 상처받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말 단호하게 과감하게 아예 선을 긋고 관계를 끊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감정적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좀 마음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나 친구 관계에서나 불편한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싫은 사람과 동거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같이 싫은 사람과 동거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첫 번째는 한 배 타기입니다. 한 배 타기. 그 사람과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가뜩이나 싫은데 그 사람이 막 돈까지 많이 버니까 배가 아파요. 그럴 때 그 주식을 사십시오. 그 주식을 사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배를 타면은 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서먹서먹하고 심지어 뭐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는 제3의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둘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 중에 누가 미운 사람 있으면 그 더 미운 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 상사에 대해서 그 동료와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미운 동료와 비교적 가깝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전입니다. 냉전. 싫으면 싫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걸 막 어거지로 뭐 어떻게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면 사십시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사십시오.
최소한의 관계만 가지면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저는 이걸 고름짜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팍 붙어서 그냥 뭐 싸움을 크게 한번 하든 말다툼을 하든 푸십시오. 의외로 또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번 우당탕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 최하까지 바닥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사람 또 좋은 점도 보이고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저의 경우에 도저히 이도저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냥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고 대신에 그 사람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 후에 저만의 안식처를 찾아서 쫙 푸는 거죠. 그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풀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싫은 사람을 또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이제 그 사람 안 볼 때 풀고 다시 또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안식처가 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나를 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 뭐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뭐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뭐 견디자,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늘 자기 비하, 난 역시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낮춰 보는데 누가 나를 높여 봐주겠습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사는데 누가 나를 높게 봐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감을 좀 갖고 어떤 자기 평가에 대해서 좀 후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그게 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을 갖죠. 그래야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과 이런 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에 관해서는 그래도 내가 최고다.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거는 많이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 개발이랄까요? 자기 실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다 보면 늘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이겨낼 때 내가 강해지고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기회다. 뭔가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단련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끝이 난다. 끝이 난 뒤에 내가 이게 끝날 것을 왜 그렇게 내가 걱정했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좋은 기회로 삼겠다. 반드시 그런 길이 있다. 한쪽 문이 닫혔지만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어떤 위기를 대하려고 하고요. 이 방식은 정확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 배웠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를 반깁니다. 반기고요. 오히려 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위기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기회는요 늘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계엄령 내렸을 때 그 뒤로 일이 다 끊겼습니다. 강의도 다 끊기고요. 모든 게 그냥 올스톱 됐어요. 위기였죠. 저는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강의도 끊기고 이랬을 때 나는 뭘 해야지? 뭘 하라는 이게 뜻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책을 썼습니다. 한 6개월간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이 직장인의 글쓰기도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고요. 남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늘 반사체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말을 듣고요, 남의 생각을 읽어서 남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되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쏴주니까 월급도 받고요, 또 그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을 나와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없이 살았구나. 나는 없이 투명인간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반사체라는 것은 내가 빛을 내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그걸 되쏴주면서 그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딘가에 종속되고 일종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발광체로 살 필요가 있다. 내 빛을 내면서 살 필요가 있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생각을 읽어서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면서 내 빛을 내면서 살 필요가 있다. 정말 나답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말하고 쓰는 삶이다. 내 말을 하고 쓰는 삶이 나답게 사는 삶이고 내 빛을 내는 발광체의 삶이다. 그걸 통해서 내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우리 사회와 어떤 우리 세상을 발전하는데 기여가 되면은 정말 보람 있는 삶 아닌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하나도 안 쓰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발광체로서 말하고 글 쓰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책이면서 또 글쓰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일종의 음식의 고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가장 밑에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글을 잘 쓰려면 상사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래야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심리를 읽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토대 위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물론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알려줘야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위에 뭐가 있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알려줘야 잘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심리와 관계와 소통입니다. 직장인의 글쓰기 안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리를 읽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직장인의 글쓰기에 다 담았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